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 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 하며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 이야기한다.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은 김수현 작가의 두 권의 책을 하나의 영상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일전에 김민철 작가의 책을 그렇게 묶어서 영상을 만들었더니 일단은 내가 듣기가 참 좋더라고요. 분량이 길어서 잘 때 들으면 좋습니다. 자, 작가 소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사람, 밝지만 가볍지 않은 사람. 제가 딱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작가님은 바로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진지한데 심각하지 않아요. 밝은데 가볍지 않습니다. 최장기 베스트셀러 1등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는 2016년에 출간돼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와 그리고 이후의 후속작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입니다. 저자는 어른이 되어보니까 세상은 냉담한 곳이었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한테 선을 긋고 있더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 기회만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기더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이 왜 초라함을 느끼는지, 왜 열등감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작가는 여러 책들을 읽던 중에 사회학과 사회심리학에서 그 답을 찾았다고 했어요. 읽기 쉬운 에세이를 풀어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첫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편안하게 읽혔던 책이었어요. 이 두 권을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 맺기에 관한 작가의 이야기. 냉담한 현실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들을 위한 책,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생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을 것. 나이를 먹으면 절감하는 건 언제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들조차도 시간을 내서 보긴 어렵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좋아하지 않거나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옆 분단에 앉았던 은경이와 재무팀의 박대리가 그랬듯이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들의 공적인 업무를 위장한 사적인 짜증과 걱정을 위장한 모욕과 질문을 위장한 무례함에 마음을 졸이고 상처받고 미움을 쌓는다. 하지만 월급의 2배짜리 명품백만이 낭비가 아니고 연예인 걱정만이 낭비가 아니다. 우리 삶에서 곧 사라질 존재들에게 마음의 에너지를 쏟는 것 역시 감정의 낭비다. 그만두면 끝을 회사 상사에게, 어쩌다 마주치는 애정 없는 친척에게, 웃으면서 열받게 하는 빙글의 쌍년에게, 아닌 척 머리 굴리는 여우 같은 동기에게,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더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자. 마음 졸여도 끙끙거려도 미워해도 그들은 어차피 인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스스로 선택할 것. 인생은 B, birth, D, death 사이의 C, choice라는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주위엔 선택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중한 것과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들은 왜 선택을 내리는 걸 어려워할까? 그건 완벽한 답을 얻으려는 강박일 수도 있으나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자기 신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선택을 내리는 자신을 믿지 못하고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 답을 내려주기를 기대하거나 문제가 곪을 때까지 선택을 유예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시간 낭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나다니엘 브랜든이 말하길 선택들은 정신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를 자존감이라 부른다고 했다. 삶에서 자신이 내리는 선택이 모여 자존감을 이룬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때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결과까지 책임질 때 얻어진다. 그런데 스스로 선택을 내리지 못하면 자기 신뢰를 쌓을 경험은 빈약해지고 빈약한 자기 신뢰로는 책임질 자신이 생기기 어렵다. 선택과 책임, 자기 신뢰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에 어느 하나 삐걱거리지 않고 굴러갈 때 우리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자존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제갈공명의 옆방에 살지라도 우리의 결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과거라는 당신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노트, 그리고 내면의 나침판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삶에 완벽한 답안지는 없으나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하다.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는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게는 전부이므로. 드라마 또 오해영에서 혜영의 말처럼 나는 여전히 내가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내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대신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시면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그럼에도 누군가와 함께할 것. 한때 고독력을 주제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읽을까? 서은국 박사의 책 행복의 기원에서는 사람의 DNA가 생존을 위한 지침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책 내용이 인상적이라 설명하자면 DNA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존에 대한 매뉴얼이 담겨 있다. 생존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억제되도록 스트레스 시스템이 작동하고 생존에 좋은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하도록 도파민이 팡팡 분비된다. 그러니까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를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한 건 생존을 위한 DNA 전략인 것이다.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건 음식과 인간관계다. 시조새 파킹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무리 생활을 하던 조상들에겐 무리에서 이탈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느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는 본질적으로 생존에 대한 위협 신호다. 음식에 대한 불안이 크지 않은 현대인들에게 인간관계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소로 남았고 강력한 위협 신호로 진이 빠진 사람들에게 혼자의 유용성과 기쁨을 설파한 책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사실 그 책들의 이야기가 맞다. 이제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세상이 워킹데드의 세트장으로 변하지 않는 한 배고픈 순간에는 체크카드가 있고 위험한 순간에는 경찰이 있으며 만약의 순간에는 보험사가 있다. 신세계가 펼쳐진 거다. 그러니까 이젠 고독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 긴장 좀 풀고 좀 미움 받아도 안 죽는다. 다만 이 기쁜 소식 가운데 한 가지 문제는 이 신세계에 맞춰 우리의 DNA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는 것.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기에 인간관계에 금이 갈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린다. 이 신세계의 시대 착오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건 문학이 아닌 진화 심리학의 영역이며
감성이 아닌 본능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말고 많은 사람 중 나와 주파수가 같은 누군가를 발견하라. 상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해서 식음을 전폐할 필요가 없듯이 또라이를 만나 힘들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끊어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한 음식을 골라내는 후각이고 진심 없는 인간들은 곁에 두지 않는 안목일 뿐. 당신에게 어떤 상황이 오든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정을 찾아라. 나의 부족함을 비웃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런 믿음이 가는 누군가에게 믿음이 가는 누군가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안정제이자 행복이란 추상적인 단어의 유일한 실체인 것이다. 약속 시간에 늦은 그에게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닌 사과이고 짝사랑 중인 그녀에게 필요한 건 타로 상담이 아닌 용기이며 외로운 그에게 필요한 건 고독을 견디는 힘이 아닌 진실한 누군가이다. 행복을 삶의 목적이라 부르지 않을 것. 따지고 보면 문제의 시작은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삶의 목표를 행복이라 규정한 이후로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감정의 유토피아를 삶의 목적이라 믿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은 행복하려고 태어난 낭만적 존재는 아니다. 인간의 원시적인 감정은 기쁨, 분노, 혐오, 공포, 슬픔, 놀람 이렇게 6가지인데 인간이 행복하려고 지구에 왔다면 긍정적인 감정을 딸랑 한 가지만 세팅해 두었을 리 없다.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생각 자체가 대단히 큰 착각인 거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고 완전 무결하게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 듯 떠들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자가 된 기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함을 감추기 위해 애쓰고 슬픔은 어떻게 해서든 억눌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삶에 우울함과 슬픔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베르사유 궁전을 아름답게만 두고 싶어서 화장실을 없앴다 해도 산다는 건 궁전 구석에서 몰래 똥도 누고 때론 남이 싼 똥도 밟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 가끔은 슬퍼도 우울해도 된다. 그 시간이 없다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는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나 역시 당신의 행복을 빈다. 하지만 몇 번을 묻는다 해도 삶의 목적은 언제나 삶 그 자체일 뿐이다. 10번 중에 6, 7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지만 10번 중에 10번 행복하려 한다면 그건 강박증이다. 지나간 과거와 작별할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반 아이 중 몇 명을 유독 예뻐했다. 수업 시간엔 항상 그 아이들에게만 질문했고 늘 그 아이들을 칭찬했다. 나는 나를 주인공 옆에 앉아있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내가 그렇게 느낄 정도니 어지간히 편애를 하셨나 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촌지로 유명했다고 한다. 한 번은 선생님이 엄마를 불렀었는데 엄마가 빈손으로 찾아가자 면박을 준 일이 있었다고 한다. 몇몇 아이들을 예뻐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나 보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어른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 그저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세상엔 참 미친 인간도 한심한 인간도 많다.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
우리 내면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우리를 잡아끌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서 진단한다. 내가 자신감 없던 것은 그 선생님의 차별 때문이었고, 내가 자존감이 무른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고, 내가 열등감에 시달리는 건 아이들의 괴롭힘 때문이었다고. 거기까진 옳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그 과거에 머물러 뒤늦게 보상받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 연민에 빠져 비운의 공주님 취급을 받기 위함도 아니라 그 고리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세상에는 한심하고 서툴고 성숙하지 못한 인간들이 있고, 우리는 운이 나쁘게도 그들을 만났을 수 있다. 그렇지만 과거를 보며 되짚어볼 진실은 그 선생님은 그저 한심한 인간이었을 뿐이고, 나의 부모도 처음부터 부모가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닌 서툰 어른이었을 뿐이었고, 그 아이들은 철이 없었을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의 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만큼 너무 어렸다는 거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력한 어린아이가 아니며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살고 싶지 않다면 과거에 연약했던 나에게 위로를, 미성숙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게 작별을 고해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물을 것. 나는 한동안 삶은 향유의 대상인가 아니면 의미 추구의 대상인가 하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답을 고르기는 어려웠다. 일단 삶의 의미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둘이 뭉실한 소리 같았고 어떤 뜻인지 와닿지 않았다. 복잡하게 생각하기 피곤했던 나는 삶을 향유의 대상으로 여기기로 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생을 느끼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실제로 그건 꽤 좋은 삶이다. 나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남기려 노력했는데, 큰 카테고리에서 보자면 일, 인간관계, 즐거움,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함이었다. 벌어지지 않은 일에 미리 불안해하지 않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했다. What 플러스 can은 do라는 단순한 공식. 대신 열심히. 희미하게 계획했던 밑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 성취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나를 짓누르는 관계와는 거리를 뒀고 그들이 내게 함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냈고 하루에 몇 번 하늘을 보며 감탄하는 날들을 보냈다. 외면했던 문제에 직면하며 해결했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통념, 사회가 규정한 정답에서 한 발 떨어지니 삶은 명료하고 가뿐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되었다. 매 순간 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삶의 의미를 찾기로 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많은 질문 끝에 내가 찾은 답은 개인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나아가 사회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앞서 사회를 위한 개인의 참여를 독려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개인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방안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 안에서
자신의 몫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다. 아리스토파네스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선 타인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듯이 사회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느낄 때 우리는 자신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자신의 삶은 내팽개치고 남을 위해서만 희생하며 살라는 게 아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회 안에서 존재감을 느끼라는 뜻이다. 나의 경우는 세상이 조금 더 괜찮은 곳이었으면 했다.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허락되기를 바랐고, 가난해서 힘들지라도 비참함을 느끼지 않는 곳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나는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해서 작게나마 후원금을 내기 시작했고, 올해부터 대한 언론 2곳을 더 후원하기 시작했다. 내가 마주치는 누구도 더 이상 모욕하지 않으려 했었고, 책을 통해 작지만 유의미한 파동을 만들고 싶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끝나지 않던 질문. 아니, 언제나 끝나지 않을 질문. 내 나름의 답을 이야기하자면 우리 좋은 삶을 살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열심히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함께 맛있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노래와 좋은 책과 함께하며, 날씨가 좋은 날 햇볕을 쬐는 것. 나는 그 일상의 따스함이 좋은 삶의 전부라 생각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의미 있는 삶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자. 비록 이 우주에서 먼지처럼 작은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삶의 허물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존엄함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이 규정하는 성패와 상관없이 나는 그런 삶에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라는 책이 있다. 그런데 이 응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이다. 죽는 순간까지 나를 떠나지 않을 존재에게 오늘은 꼭 이렇게 말하자. 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나 자신을 응원할 것이다. 기초 믿음의 회복. 대학교에 강연을 갔을 때의 일이다. 강연이 끝나고 작게 사인회를 열었는데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오면 공허하고 외로워요 라고 말했다. 잠깐 대화를 나누고 뒤이어 함께 온 친구가 또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워요. 이 둘은 서로가 서로의 해결책이면서 왜 섬처럼 머무르며 같은 고민을 하는 걸까? 함께 있어도 공허하고 외로운 이들. 그건 관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일 테다. 타인에 대한 본능적 신뢰감은 기초 믿음이라 부르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타인을 쉽게 떠날 수 있는 조건적 존재로 바라보게 되어 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친밀감을 공유하기도 어려워진다. 기초 믿음은 다양한 이유로 손상될 수 있지만 양육자와의 애착 손상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다. 애착은 학대와 방임, 거부 외에도 조건부 애정으로도 손상되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본인의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 혼자가 위태로운 누군가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관계를 갈망하며 제2의 양육자를 찾아 나설 수도 있고 타인을 올가매면서 충족되지 못한 애정을 보상받으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타인에 대한 믿음은 영혼을 맹세하거나 완벽한 관계에 대한 환상을 가진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다. 관계에 대한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인 기대와 상대에 대한 억압을 만들고 실망에
더 취약하게 할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맹목적인 믿음이나 절대적인 하나됨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도 개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호적 관계이다. 우리는 이제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관계를 아름다운 노래라고 생각한다.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는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고, 예전에 즐겨 듣던 노래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새로 듣게 된 노래가 눈물 날 만큼 행복해질 수도 있다. 그렇게 플레이리스트는 변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늘 좋아하는 노래가 존재하듯이 곁에 머무는 이들은 변하겠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한다. 세상은 그렇게 가까이 보면 늘 변하지만 멀리서 보면 늘 그대로다. 그러니 관계가 영원하지 않음에 너무 오래 서글퍼하거나 너무 미리 겁낼 필요는 없다. 계절 내내 나무는 모습을 달리하지만 늘 그 나무인 것처럼, 강물은 늘 흐르지만 강은 여전히 강인 것처럼, 누군가는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올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모든 걸 과거의 문제로 여기지는 말 것. 나는 어릴 적 유치원에 갈 때마다 울었다. 엄마는 우는 나를 유치원 버스에 밀어 넣었는데 서럽게 울며 선생님에게 이끌려가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유나 기분은 잘 기억나지 않았는데 심리학 책을 읽으며 막연하게 엄마와 분리불안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약속이 있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는데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생각해보니 나는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회사에 다닐 때에도 늘 지각했다. 이 이야기에 나를 혼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나는 아침잠이 유독 많아서 맞고 혼나고 학점이 안 나와도 어쩔 수가 없었고 회사에 다닐 때는 매일 지옥을 봐야 했다. 그 기억들이 떠오른 순간 그토록 유치원에 가기 싫어했던 이유가 분리불안이 아니라 아침잠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곧잘 어린 시절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진단한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마음의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데 있다.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인지하고 드라마도 지난주에 본 걸 다시 보면 기억했던 것과 대사가 다른데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을까? 또 기억은 감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슬플 때에는 슬픈 기억이 나고 우울할 땐 우울한 기억이 난다. 나의 과거가 나쁜 기억으로 점철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감정이 나쁜 기억을 끌고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과거를 통해 문제의 시작을 진단하고 문제의 이면을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과거에 붙들려 기억을 곱씹는 것으로 상처가 회복되지는 않는다. 아들러의 말처럼 과거는 지금의 해설은 될 수 있지만 미래의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건 원망이 아닌 애도다. 지나가버린 과거를 향해 분노하는 대신 연약했던, 애초롭던, 안쓰럽던 과거의 자신에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외로웠냐고, 얼마나 무서웠냐고 마음껏 울어주고 마음껏 슬퍼하며 어린 시절의 나를 달래주어야 한다. 잘 버텨서, 잘 견뎌서 이제 더는 겁먹지 않아도 되는 어른이 되었다고 말해주어야 한다. 모든 걸 과거에 묻지는 말자. 과거의 기억으로 자신을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어떤 상처를 가졌건, 당신은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있고 더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다. 당신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조바심 내지 않기. 내가 질색하는 게 있다면 후회하는 일이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바라보며 자책하는 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불쾌하고 피곤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나는 후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지책을 세웠는데 그건 후회에 관한 오답 노트를 적는 것이었다. 사람은 언제나 비슷한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니 이미 했던 후회라도 반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적어보니 늘 반복한 후회가 있었는데 나이에 대한 조바심이 그랬다. 분명 청춘이었던 20대 내내 나는 조바심이 났다.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라지만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에 지금이 제일 늙은 날이다 보니 새로 바뀌는 나이는 늘 부담스러웠고 싸이월드 미니 홈피에 맙소사 23이라니 같은 글을 쓰며 탄식하곤 했다. 물론 그 조바심이 전부 나쁜 건 아니라서 몇몇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초조함은 시야를 좁혔고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게 했으니 어떠한 목표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을 할당할 수가 없었다. 이미 나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고 내 나이에 맞는 다수의 삶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이나 시간이 걸리는 도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이 되어 보니 20살의 애됨이 보였고 26이 되어 보니 23살의 가능성이 보였고 29이 되어 보니 26의 청춘이 보였다. 20대뿐이랴. 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 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 하며 60대는 50대를 한창 때라 이야기한다.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반복되는 후회가 지겨웠기에 더 이상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이에 쫓겨 서두르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자. 시간을 들여 책을 쓸 엄두가 났고 드디어 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당신도 그 시절의 나처럼 새로 더해진 나이가 낯설어 조바심이 날지 모른다. 장기적인 꿈을 품기에 시간이 없다고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테니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작을 응원할 것이다. 당신의 시작을 위해 시간을 주자. 삶은 망설이기엔 너무 짧고 조바심을 내기엔 너무 길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어요. EBS에서 방영한 달라졌어요는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족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부부의 갈등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아내, 반찬통 하나 사는 것까지 비난하는 남편 등 집집마다 사정은 달라지만 비슷한 패턴이 존재했다. 대부분은 상대를 바꾸기 위해 비난을 했고 상처 입은 상대는 비난을 되갚는 식이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며 몇 달을 같은 문제로 싸운 적이 있다. 나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내가 고쳐야 한다고 말했고 바꾸지 않으면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이 싸움의 승리자가 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 남자친구는 자주 불만을 표현했고 한동안 상처의 핑퐁 게임이 이어졌다. 대체 왜 사랑하는 이들조차 이러한 갈등을 반복하는 걸까? 우리는 맞다, 틀리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처럼 잘잘못을 따지는 도덕주의적 판단에 익숙했다. 어린 시절부터 개별성을 존중받지도 못했고 서로 원하는 것을 마음에서 우러나와 주고받지도 못했다. 그런 우리는 상대가 바뀌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때론 나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사랑의 증거라 여기며 예리하게 비난하고 집요하게 강요하면 상대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가진 자율성의 욕구를 과소평가하는 거였다. 비난과 강요는 수치심을 만들고 브레네 브라운의 수치심 권하는 사회에 따르면 수치심을 느낀 사람은 더욱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 상대를 비난하고 모욕함으로써 수치심을 전가하려 하거나 오히려 비난받은 행동을 강화하며 상대의 마음을 외면하는 거다. 때론 상대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는 분노가 남고 강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상대에 대한 자조적 체념이 아닌 어느 누구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겸손의 깨달음이어야 했다. 그 뒤로 나는 오랜 요구를 중단하고 내가 관계에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수용되지 못했고 나 역시도 누군가의 판단과 비난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한 내가 정말 바란 건 삶이 고단하더라도 서로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상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노력해야 상대에게 바라는 게 있을 때에도 강요가 아닌 애정으로 바탕으로 부탁할 수 있었다. 꼬리표 붙이기나 비교와 같은 판단의 언어가 아닌 사랑과 연민의 언어를 배울 수 있었고 상대 역시 관계가 소중해질수록 더 많은 노력을 했다. 사랑은 정교한 관계의 영역이기에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내게 딱 맞는 완벽한 상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발견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을 멀리서 찾지 말자. 사랑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첫 책을 낼 때 나는 책을 내고 나면 무언가 더 특별해질 거라 생각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특별한 삶이 웰컴 표지판을 들고 서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딱히 달라진 게 없었으니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런가 싶었다. 그런데 전작이 사랑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도 행복의 크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에서의 성취감이 다른 부분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감정의 공백 상태를 나는 늘 의아하게 생각했다. 여기에도 행복이 없다니 무슨 배부른 소리를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외부의 목표를 세웠다. 성공하라고,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살을 빼라고. 그 오랜 동료는 목표를 이루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들은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목표를 이룬 듯 보이는 이들은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목표를 이룬 이들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가 여기에서 길을 잃는다. 행복은 영영 닿을 수 없는 신기루였던 걸까?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고, 살을 빼고 싶으면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듯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 우리는 정작 행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다. 그러면 행복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찾은 나의 답은 놀랍게도 사랑이었다. 행복은 성취가 주는 단기적인 만족감이 아니었고 삶의 목적도 아니었다. 다만 사랑의 결과였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타인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부하도록 익숙한 진리를 의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걸까?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박사는 사랑이 누명을 썼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질책받고 통제받으며 때론 수치심을 느껴야 했고 상벌이 내려지는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질책하고 통제하며 조건을 붙이고는 그걸 사랑이라 믿는다. 우리는 사랑을 지독히 오해했으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다. 상대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면서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스토커의 최후 변론이 진실이 될 수 없듯이 사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랑의 방식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과 내 곁을 조건 없이 대하고 다정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며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 감사하고 현재에 머무르며 세상에 다정해야 한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으니 그대 부디 사랑하며 살라.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어떠셨나요? 참 좋았죠? 저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